원내 현안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원내대표님 모두 발언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네,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홍근입니다. 원내대표 당선 이후 갖는 첫 기자간담회입니다. 여러분과 좀 소통하는 시간을 좀 더 빨리 갖고 싶었는데 워낙 좀 여러 가지 현안들이 또 국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좀 더 자주 솔직하게 또 허심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권력기관 2단계 개편, 개혁의 중대한 분수령이 되는 시기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이 분리와 또 경찰의 개혁을 통해서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이뤄내기 위해서 민주당은 차질 없이 개혁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인수위원회 또 검찰은 기득권 지키기 동맹을 맺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비대위 모두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호수 검찰총장의 그 사표는 저는 무책임하고 또 의미 없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이 연일 얘기하는 이 헌법 위반 주장 또한 명백한 검리검략적 발언이라고 봅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마저도 선택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 행태는 결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또 국민의 일반의 가치관 등을 고려해서 수사, 공소제기 주체를 누구로 할 건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린 사안 아닙니까?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는 시대적 과제이고 또 민주당의 사명입니다. 이제 오늘 원래 법사위가 진행되기로 했는데 또 김호수 총장이 출석을 또 갑자기 안 하겠다고 하면서 회의가 좀 취소된 상황이라고 조금 전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반드시 권력기관 2단계 입법을 마무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간담회에서는 이 권력기관 개혁, 개편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인사청문회 등 이번 4월 임시와 관련된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우리 또 수석부 대표님들께서도 또 인사청문회 TF 단장도 배석에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성실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손을 들고 소속과 성함 밝혀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스원 이준성 기자입니다. 그 수사 기소권 분리를 위해서 당에서 지난주 제출한 형사소송법 내용 중에 이 부칙 2조를 두고 뭐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뭐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정부랑 여당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좀 꼼수라는 비판이 이제 뭐 야당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 수기 분리,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왜 이 시점에 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 법안 발의 이후에 의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우선 그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뭐 부칙에 대한 부분들은 또 의원님들께서 좀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그동안 뭐 국민의힘의 주요 의원들이건 또 윤석열 당선인까지 대한민국의 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독점되어 있는 걸로 인한 여러 가지 병폐, 폐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맞는 방향이다라고 재차 강조를 해왔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지난 뭐 20년 넘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 노력을 계속 해왔는데 사실 번번이 그 매듭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돌이켜보면은 과거 국내 정치 개입을 하나의 청산을 통해서 문민 통제가 가능했던 역사가 있었고 그 이후 또
이 안기부 국정원의 국내 정치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도 결국은 대공 수사권이건 아니면 국내 사찰 문제를 없애면서 그렇게 이 통제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남은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이 개혁과 개편을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또 이 상호 권력기관의 견제 균형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우리의 책무이고 또 요구이다. 시대적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 또한 대통령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 문제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1단계 과도적인 그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고 또 공처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6대 범죄를 비롯해서는 검찰에다가 수사권을 남겨놨던 것이죠. 근데 그것은 엄연히 1단계였고 과도기적인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상황에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검찰권을 다시 강화하겠다. 또 한동훈 장관 후보를 지명한 걸 보면서 그동안 역사적으로 전개해온, 발전시켜온 이런 권력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이 큰 흐름을 오히려 중단시킨 것을 넘어서서 퇴행시킬 거라고 하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검찰과 경찰의 개혁을 통한 이 권력기관의 개혁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그 매듭 짓는 것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실제 향후에 불을 보듯이 뻔하게 명확관화하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퇴행 또는 뭐 중단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후퇴시킬 거라고 하는 우려가 큰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번 그 기회에 그동안 수십 년간 논의해왔던 그런 검찰과 경찰의 그런 과도한 독점적인 그런 권한을 이제는 정상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그 때가 왔고 그게 4월 임시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영영 이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판단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의원들께서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어떤 보호 차원에서 지키기 위해서 이 논의가 시작됐다고 저는 결코 보지 않습니다. 결국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이 흐름 그리고 이 국회의 책무의 연장선에서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 향후에도 이런 권력기관의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려워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또 공연물이 될 가능성 또는 다시 과거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이 바탕에 깔렸고 그것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간의 토론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로서는 부득이 이번 4월 임시에서 이 문제를 매듭 짓자라고 하는 뜻을 모았고 국민들께 그런 우리의 진정성을 잘 알려나가자 이런 취지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칙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간사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여러분 부칙 부분에 의해서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이 이제 경찰로 넘어가게 되면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막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건 아마 기자님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수사하는 거잖아요.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수사를 경찰이 하게 되는 거고 대장동 관련돼서도 이미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부칙 2조를 넣은 것 아니냐라는 말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상황과도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부칙 2조를 그렇게 넣은 이유는 기존에 1차 수사권 조정을 해서 그 후속 조치로 검사의 인력이라든지 검찰 수사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저희들은 재편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각종 부수적 시스템들도 조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1차 수사권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조정이나 시스템 전환에 있어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칙에서 좀 그런 규정을 넣음으로써 그런 변화를 좀 더 신속하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금 언급하신 대장동 관련된 사건 이미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이 통과돼서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경찰이 수사하기 때문에 그것도 윤석열 정부 하에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사건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넣었다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지난번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때 저희들이 살폈던 이후 과정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일종의 보완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말씀 주세요. 네, 디지털 타임스 김세희 기자인데요. 뭐 검찰 개혁의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은 잘 들었는데 지금 사실 이제 코로나 19가 이제 좀 거기에 대한 방침이나 이런 것도 이제 완화시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뭐 손해에 대한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선 패배를 안겨줬던 이제 부동산 문제 등 시급한 민생 경제 문제가 많은데 왜 지금 꼭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런 목소리를 높이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내대표에 출마하고 또 당선되고 나서 그 이후에 한 번도 이 민생과 계획이라고 하는 두 과제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또 정권 2학기 교체기이기 때문에 인사청문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또 이 과제까지 놓여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축을 4월 임시에 5월 초순까지 동시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 즉 이 수기분리 문제뿐만 아니라 또 언론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개혁과 관련된 그런 그 요구들이 분출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권이 실제 교체되고 나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은 대통령의 거부권 등 때문에 의지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들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염려 속에서 분출되는 그런 개혁적인 그런 요구가 개혁 법안의 처리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인데 그건 저희가 뭐 의지는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동시에 다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선후차성과 중요성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에 대한 부분은 때가 있다. 이번에 안 하면 앞으로도 못할 그런 사안들에 대한 고민이 거기에 배어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고 인사청문회는 이따 좀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민생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한 이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번 목소리를 내왔죠. 민생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제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와 관련된 손실 피해 지원이 가장 급선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추경 문제와 그다음에 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추경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으나 저는 인수위가 이것을 기재부의 어떤 반대에 가로막혀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추경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는 그래서 인수위한테 안을 내봐라. 우리도 같이 설득해보자. 이렇게 여러 번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이었고 이걸 지금 인수위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지 않았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나 인수위가 모든 초점을 지방선거에 맞추고 있다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국민의 삶은 하루하루가 바짝바짝 타들어가는데 오히려 출범 이후에 현금성 지원을 포함한 예산 추경 처리를 통해서 그런 지방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이나 입장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는 하여튼 저보다 신속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게 맞겠다는 입장을 거듭 저희가 얘기를 해오고 있고요. 이 추경과 무관하게 별개라도 예를 들어서 손실의 완전한 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보호법, 그 다음에 한국형 PPP법을 통해서 이 소위 고정비라고 할 수 있는 인건비나 또는 임대료에 대한 감경을 법적인 근거를 통해서 마련하는 것. 뭐 이것과 연계되어 있습니다만은 코로나19로 인한 대출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갖게 된 그런 어떤 이 부채에 대해서 대출에 대해서 감면이나 탕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 이건 추경의 문제와 별개로 4월 국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여러 번 얘기를 해왔고 해당 상임위 산자중기나 기재위에 빨리 이 문제에 이 심사와 착수 그래서 통과를 해달라고 주문을 연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 손실 문제와 별개로 민생 문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부동산 문제입니다. 이건 지난 대선 때 우리가 아프게 해초리를 맞은 부분이고 국민들의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다 저희가
진정성 있고 책임 있게 종합적인 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고 한 번 의원총회에서 이 논의가 깊게 있었죠. 그래서 의총의 결과가 그냥 부분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종합적인 대책을 반성과 성찰에 기반해서 만들어서 국민들께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정책위 의장님을 중심으로 TF가 좀 더 확대 구성돼서 매주 한두 번씩 회의를 좀 갖고 있고 이걸 조만간 4월 하순 의원총회 때 보고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 관련된 대책들 내놓을 예정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도 민생이라고 하는 문제가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민생 현장에 가서 간담회를 하고 이런 걸로 그칠 문제는 아니고요. 결국은 제도나 입법으로 연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라든가 지난주에 다녀왔던 유류비 폭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부담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하나 저희가 민생 문제로 정리를 하고 챙겨나갈 겁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지금 각 상임위에는 4월 임시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법안들에 대한 지금 각 간사들을 통해서 점검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공통공약에 대해서는 제가 역점적으로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너무 소극적으로 나오는 게 저는 의아하고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 공통공약에는 가령 기초연금 10만 원 올리자 이건 민생과 관련된 것입니다. 장병들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주는 거죠. 예. 이 장병 인상하는 거 이것도 민생과 관련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12개 그리고 더 많은 공통공약의 목록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걸 좀 적극적으로 먼저 해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새 정부가 제대로 순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선 입법적 뒷받침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는지 좀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이건 민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지 않고 소극적이면서 오히려 발뺌하거나 지방선거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시간을 끄는 이런 거에서 저로서는 좀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민생의 키워드, 민생을 우리 원내 지도부의 또는 당의 중심축으로 삼는 것은 결코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문제는 동시적으로 계획과 함께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질의하시는 분들 위한 마이크가 지금 준비 중인데요. 좀 크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없습니까? 네. 이준성 기자님, 예. 특이분리 법안 좀 처리 시나리오를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법안 처리 시한이요? 시나리오. 저희는 하여튼 철저히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 원칙을 저희는 갖고 있고요. 또 하나,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의견이나 주장도 제가 충분히 귀담아 듣겠다. 그리고 법사위에서의 국민의힘 목소리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저희는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또는 바깥에 있는 민변이나 참여연대 같은 또는 뭐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최대한 짧은 기간이겠지만 저희가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우선은 법사위에서 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번 주에 법사위에서 법안이 본격 심사에 착수하고 또 여야가 가급적 합의하면 좋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최대한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법사위의 과정이 1차적으로 마무리되어야 그 다음 이제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단계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회의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국회 의장 부의장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법사위 단계이기 때문에 앞서가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법사위의 단계를 이번 주에 충실히 먼저 밟고 거기에 법사위에서의 그런 논의와 심사 속도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인 본회의에서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해나가겠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합 박민경입니다. 이어지는 질문이기는 한데 어쨌든 본회의에 올라가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비롯해서 좀 전방위적인 방어 전략을 예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좀 이게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랑 이와 얽혀가지고 같은 민생 법안에 대해서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혹시 단독 처리 같은 것도 염두에 두고 있으신지.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법사위에서부터 이제 서로 치열한 뭐 토론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물론 이제 본회의에서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도 뭐 공적인 방침이 뭐 확정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저희는 하여튼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하겠다. 물론 거기에는 필리버스터가 뭐 시작된다면 거기에 또 맞게 저희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필리버스터 방식이 아닌 또 다른 방안은 없는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단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이 얼마나 또 출석할 수 있는지, 또 민주당 의원들도 코로나에 걸리면 또 출석할 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저희가 본회의에서의 어떤 그런 추진 시나리오나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 뒤에 먼저 손 드신 기자님. 네, MBN의 김민영 기자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변협하고 민변 같은 경우에도 간담회를 좀 가져보겠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쪽으로부터 따로 의견 전달을 받으신? 그러니까 변협으로부터 받은 건 없고요. 지난번에 변협이 뭐 공개적으로 뭐 입장을 밝혔다고 그때 국회의장인가 부의장을 찾아뵙고인가요? 뭐 법사위원장을 찾아뵙는지 의견을 냈다는 것만 저희는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참여연대하고 민변 또한 지난번에 입장을 냈죠. 그래서 저희가 그 관련해서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까지는 큰 방향에서의 원칙만 저희가 있었고 본격적인 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화요일 우총에서 본격 논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의 입장은 오히려 저희가 입장이 공식 정해지기 전부터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내부의 어떤 공론화랄까요? 내부의 의견 그 합치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안에 대해서 그동안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한 상황에서 단체들이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소통의 시차가 있었고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는 지금 긴밀하게 우리가 어떤 취지에서 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내용으로 입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보완적으로 향후에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인지,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은 한국형 FBI, 그다음에 경찰에 대한 어떤 견제 감시 부분을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단체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소상하게 그 상세하게 저희가 설명을 하고 또 소통을 해 나가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 오해가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까 먼저 드신 뒤에 계신 기자님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네, 저 연합뉴스TV 나경렬이라고 하는데요. 이 본회의를 열지 그리고 본회의에 어떤 안건 올릴지 이거는 의장님 권한이고, 그런데 이제 또 의장님이 또 캐나다 미국 출장이 기획돼 있고 지금까지 계속 합의 처리를 강조해 오셨는데 그 원내대표님께서 계속 의장님 찾아뵙고 설득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장님 찾아뵈서는 어떤 논의를 좀 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의장님은 당연히 이제 국회 전체의 의사 일정을 끌어가는 분으로서 여야가 이제 절차와 규정을 충실히 지키는지 이걸 먼저 보실 겁니다. 그리고 국회법에 따라서 여야가 이제 협의를 했으나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계신 것이죠. 저로서는 그런 국회법에 따라서 법사위 등 그런 충실한 절차를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이행하느냐, 그리고 또 협의의 과정을 얼마만큼 거쳤느냐, 이걸 우선 보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장을 찾아뵈면서도 저희는 그런 과정 절차는 충실히 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총회에서 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의장께서 판단할 문제고요. 이제 국외 그 출장 일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의장께서 결정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법사위의 심사 일정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의장의 역할이 거기에 좀 변수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향후에 의장께서
뭐 사회 문제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로서는 하여튼 저희의 어떤 생각과 상황을 계속 충실하게 말씀드리는 과정을 앞으로도 밟아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미디어 오늘의 올드로 기자입니다. 아까 수사기법은 법안과 관련해서 개혁이 때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관련해서 이번이 아니면 때가 있다고 이번이 아니면 그걸 불가능한 것이냐라는 김문총장도 어제 사표를 냈다고 본인이 밝혔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유럽 쪽에 부담이 있지 않는지 이제 같이 이게 그렇다면 이게 이걸 만약 안 하게 되면 그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니 이거 때가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도 만약 이걸 안 했을 때 심각한 어떤 문제가 가시적이거나 아니면 정말 굉장히 벌어질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렸으면. 다른 질문 하나 드리면, 언론개혁법안 저번에 당론을 처리해가지고 언론미디어 특위에서 논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항공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검찰개혁 법안처럼 이렇게 좀 획일에 정부 회령 출범 전에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내용에도 보면 이렇게 삭제 부분의 반론 요건 같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요. 토컬의 뉴스 표시를 못하는 것, 표현의 자유라든지 어떤 영어권 침해 같은 부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행할 입장이 있으신지. 예, 그러니까 뒷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언론개혁 관련해서는 지난번 의총에서 이제 당론을 모았고요. 이미 당론을 통해서 결정돼서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언론중재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몇 가지가 있죠. 네, 징벌적 손배제를 이제 5배로 규정되어 있는 그 안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의원들 안에서도 여전히 좀 이견이 좀 있고, 또 뭐 보수권, 진보권 여러 언론단체나 언론 현장에 종사하신 분들도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이제 지도부에게 지금 위임을 해놓은 상태이죠. 그래서 이미 그건 이제 당론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만 이제 남아 있는데, 아직은 그 부분에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내용들이 이번 의총을 통해서 정리되었죠. 저희는 미디어특위에서 최대한 합의해서 해당 상임위로 건네지기를 바랍니다만은, 미디어특위 안에서도 뭐 입장 차이가 현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해당 상임위인 과방위와 또 문체위에 법안이 발의되거나 이미 발의된 법안이 있고요. 또 뭐 필요하다면 이제 추가적인 발의를 통해서 그 상임위에서 최대한 속도 있게 법안 심사에 착수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그 상임위의 심사의 어떤 그 과정이나 결과를 최종적으로 보면서 이게 이번 4월에서 처리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그 이후로 부득이 넘길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자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 물론 여러 가지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손배제보다는 더 이렇게 논란이 좀 적은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혹시 뭐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앞 질문에 대해서는 물론 검찰 개혁, 그러니까 이런 수기 분리를 포함한 권력기관의 개편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와 진정성이 확고하다면 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미 대선 때나 또는 인수위가 내놓는 검찰권의 오히려 강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구상과 입장이 분명히 확인되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결국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향후에 우리가 그런 견제 균형이 가능한 국가의 권력기관의 이 재편이라고 하는 그런 큰 흐름에 분명한 제동이 걸리고 오히려 그동안 쌓아왔던 것을 역행할 거라고 하는 우리의 판단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 기회가 오지 않지 않겠냐라는 제 표현에 대한 질문이신데,
결국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정부, 또 국회에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의석,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과연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심히 우려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시점이나 이 상황이 동시적으로 이렇게 가능할 때가 과연 언제 올 수 있을까? 그 이야기는 결국은 또 그동안 소중히 쌓아온 이 권력기관 개편의 문제가 하세월이 될 것이고, 그 하세월이 된 만큼 국민들의 인권과 기본권은 심대하게 침해당할 것이고, 검찰의 권한 이 남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런 그 잘못된 사례는 또 부지기수로 발생할 것이고, 이게 결국은 국민의 피해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혹시 뭐 더? 예. 아까 언론 개혁 과제의 내용에 대해서 뭐 한두 가지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삭제 요구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현행 정정보도 청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서 기사를 삭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삭제 요구권은 신청인이 삭제 요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삭제되는 게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삭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는 아니고 명문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털의 어떤 개혁 과제 같은 경우에 포털의 영어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 주셨는데,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차원입니다. 지금은 포털에서 전국에 동일한 뉴스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똑같은 뉴스를 보고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국민들이 다양한 뉴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볼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언론의 자유가 더 보장되고 언론의 자유가 고양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님들도 실제 지금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기사를 너무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취재할 시간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언론사 내부에서 나올 정도로 이 포털에 집중된 어떤 언론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데일리 이지성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하겠다는 얘기가 이제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당 내부에서 좀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한동훈 후보자의 지명 자체가 저희는 국민에 대한 이 최소한의 도리 A가 아니고 국회를 또 민주당을 전면적으로 무시 부정하는 그런 처사이다. 그래서 지명이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의 지금의 공적인 입장이죠. 저희로서는 지명권을 갖고 계시는 윤석열 당선인이 왜 이 대한민국을 또 국회와의 관계를 이렇게까지 풀어가려고 하는 건지, 협치가 아닌 협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건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국회와의 협력을 원한다면 이런 막무가내식 그런 겁박식 인사를 철회를 해주는 것이 향후 상생의 이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저희로서는 거듭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끝내 그런 철회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저로서는 국민을 대신해서 정말 엄정하고 철저하게 국회에서 검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지금은 우선은 인사권자의 지명 철회가 우선이다. 이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보완해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우선 보이콧이라는 용어는 저희가 먼저 쓴 게 아니고 언론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봐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추천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하는 게 분명해요.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을 추천한 것이 적절하냐, 부적절이 더 높게 나오잖아요, 국민들이. 저희들이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예스 하지 않으면 패스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한동훈 후보자는 법무장관이잖아요. 근데 법적 정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전면적으로 배치가 돼요. 지금 공수처의 피의자잖아요. 고발사주라고 하는 검찰 내에서는 도대체 있어서는 안 될. 그 다음에 스스로 검찰이면서 비밀번호를 결국 2년 동안 끌고 오다가 제공하지 않아서 무혐의 처리를 받았죠. 검찰이 제 식구 감싸게 한 거 아닙니까? 왜 떳떳하다면 비밀번호 못 줍니까? 그래서 법적 정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검찰 내부에 오늘 아침에 저희 윤호중 비대위원장께서 법꾸라지라고 하셨던데 그런 분을, 그런 사람을 그것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말이 안 된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정치검사 출신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 정치검사 출신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검찰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게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요거는 국회를, 청문회라고 하는 것 장을 빌어서 국회를 자신들의 정치 선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세 번째는 아주 무례하고 국회에 대해서 모욕적이에요. 야반도주라고 하는 표현을 막 쓰잖아요. 사실은 이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청문회에 설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너무 국무위원으로서 보면 오만방자해요. 아니, 어떻게 자신을, 저는 지금까지 이런 후보자를 본 적이 없어요. 청문회 앞두고 있는 분이 예를 들면 나이가 50 가까이 됐고 20년간 내가 이 일을 해왔는데, 검찰에서 일을 했는데 법무장관을 못하겠냐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한덕수 총리가 지금 법무부에 새바람을 일으킬 인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을 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는 한 총리가 이 추천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자질이나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이 인사 추천 자체가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7기수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이것도 전혀 상식 바뀌잖아요. 이렇게 보면 지금 권성동 대표가 오늘 아침에 그러셨더라고요. 청문회를 피하는 거냐라고 하셨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이 법꾸라지가 정꾸라지가 될 것 같아요. 정부와 정치를 오염시키는, 거기에 미꾸라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추천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금 윤당선인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추천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러면 청문회를 우리가 피한다고 하는, 뭐 두려워서 피한다는 그런 말도, 그런 식으로 레토릭을 하던데, 그것도 세상에 청문회 앞둔 정치권이 장관 후보자를 두려워한다는 게 그게 레토릭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자, 저희들은 추천이 지금 온당하냐, 국민들도 아니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봐도 한 4가지 정도 차원에서 살펴보면 도대체 장관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 인사를 철회하라, 추천을 철회하라 라고 지금 하시는 게 대표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이게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인사추천인지, 아니면 진짜 아까 이 검찰국가를 향한 인사추천인지,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고통받게 되는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기소 수사 분리하면 국민들이 고통받는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두려움이나 검찰의 횡포로부터, 특권적 지위로부터 갖게 되는 각종 어려움으로부터 오히려 벗어나서 이게 이루어지면 딱 고통받을 사람들은 지금 기득권 검찰 세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추천은 철회돼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말씀 더 보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자라고 부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다른 역할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죠. 법무부 장관은 아시다시피 국회에 출석해서 법무부가 관여하는 여러 법률이 심의될 때 의견을 국회의원들과 주고받으면서 법안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1차적으로. 모든 공무원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되고 법무부 장관 역시 그런 입법권에 대한 존중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상권 분립의 국가이고 헌법의 원칙에 따라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사위에서 국회가 논의하겠다는 법에 대해서 야반도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이거는 국회 입법권에 대해서 전혀 안중에 없다. 오로지 검찰의 이해관계만 대변하겠다. 라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런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와의 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고, 저는 적어도 인사청문회 전에 한동훈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말씀 주세요. 형사소송법이랑 검찰청법 관련해서 소송당 한국일보 홍익대 기자랍니다. 정의당이 협조도 구하겠다고 설득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 어떤 논리에서 설득하실지랑 그 외 형사법 형사소송법 같이 좀 수권 법안에 대해서 같이 좀 연대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시는지. 우선 제가 이제 지난번 공직선거법 처리 과정에서 배진교 원내대표하고 뭐 만나기도 하고 자주 통화도 하면서 우리의 진정성,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거 꼭 지키고 싶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할 테니 그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하면서 저는 최소한의 우리의 어떤 신의관계랄까요? 신뢰 부분은 좀 확인한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실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 수기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그때도 요청을 한 것이 우리의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내용이 마련되면 그때 좀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향후에 이 수기분리에서 그치지 않고 이게 소위 2단계의 첫 번째라면 이것과 동시에 추진되는 2단계의 두 번째인 경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즉 경찰에 대한 견제나 감찰 또는 개혁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KFE 그게 뭐 가칭 국가수사청 또는 특별수사청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어떤 경로와 어느 시점에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상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치열한 토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 시기에 대한 물론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법안의 그 시행 어떤 시점의 문제라든가 또는 경찰 개혁에 대한 좀 확고한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는 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당 의원들 안에서도 향후 정의당하고 일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의원님들을 저희가 좀 지정을 했고, 그래서 그쪽에 정의당의 의원님들과 그분들이 이 소통 창구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상의하고 좀 이렇게 이런 시간을 좀 가질 예정이 있고, 저 또한 정의당의 원내대표랑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긴밀히 좀 이렇게 상의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나가 뭐였죠? 평등법. 평등법 부분은 이제 아직은 우리 당 안에서 뭐 의총에서 일부 언급한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 공적인 안건 의제로 논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안 또한 오랫동안 끌어왔던 내용 중 문제 중에 하나죠. 사안 중에 하나죠. 저는 민주당이 책임 있게 판단할 문제이지 정의당과 연대를 위해서 평등법을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 원내 제1당이고 책임 있게 국민들에게 다가서야 될 정당으로서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유불리를 고려한 그런 접근은 저는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더라도 민주당 자체적인 판단으로
내부의 어떤 그 토론과 공론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문제이지 정의당과의 연대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이 평등법을 어떤 그런 계기로 삼는다. 이건 저는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우리 민주당 안에서 보다 책임 있게 논의하고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정의당이 요구해서 평등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의 내부의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이다 전적으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또 시민사회나 정의당 등하고 같은 분들하고 서로 연대 협력을 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또 평등법에 대해서도 서로 어느 시점에 처리해야 되냐에 대해서 또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안에서는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월 임시에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냐라고 문제 제기하는 분들 또한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의원총회에서건 아니면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부 논의 과정을 보다 좀 이 문제 또한 신속하게 밟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말씀 주세요. KBS 손낙규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정호영 후보자들께서 여러 김인철 후보자도 그렇고 여러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 전부터 지금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현재 민주당이 기존에 지금 세운 검증 기준에 따라서 지금 좀 최소한 이분을 좀 낙마해야 된다라고 보는 그런 이제 리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약간 가이드라인 같은 게 정해져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인사청문 준비 TF가 이미 우리가 향후에 들여다볼 기준, 그래서 직무 역량, 공직윤리, 국민검증이라고 하는 3대 원칙을 제시를 했고, 그 원칙 하에 직무 역량과 특히 공직윤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엄격히 들여다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는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최소한 그게 과도한 요구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들을 국회에 추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희는 이거 완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 이제 윤석열식 내로남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안게 됩니다. 장관들이 공석이 오래 가거나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함량 자격 미달의 공직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받는 그 상심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늘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검증을 하냐, 누가 검증을 하냐, 이걸 가지고 밝혀달라고 하는데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정호영 후보 같은 경우도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발표 전날 검증에 동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40년 친구의 우정이 있기 때문에 따로 검증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이런 허술한 국정 운영 시스템으로 과연 향후 5년 대한민국 어디로 갈 겁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명명백백하게 내놔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7대 검증 기준 애초에 5개로 시작했다가 좀 더 국민들의 요구가 크고 하니 그걸 2개를 더 추가해서 7대 검증 기준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세부 내용도 다 있습니다. 7대 검증 기준 문재인 정부가 지키지 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실제 7대 검증 기준을 어긴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7대 검증 기준이 발표되고 나서부터는 그 세부 내용을 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횟수나 시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엄격히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동안 국민의힘은 몰아서 싸잡아서 그렇게 매도를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최소한 문재인 정부가 했던 7대 기준 플러스 알파, 갑질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혐오라든가 차별 발언이라든가 이런 국민의 또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자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제가 살펴보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우리는 기준이 있는데 정작 추천한 사람이 기준이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뭘 숨기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궁금합니다. 그래서 대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희는 이 기준에 부합한 사람을 추천하라. 그리고 그 추천의 기준과 추천을 누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라. 이걸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인사를 누구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적격, 낙마 대상이다. 이렇게 저희가
딱 잘라서 말씀 못 드립니다만 그건 국민들께서 판단할 거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국민들께서는 몇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호영, 한동훈 분명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판단이십니다. 플러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경우도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도 연일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더 꼼꼼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결국 소위 데스노트는 국민들이 쓰시고 국민들이 올려주는 내용이 될 겁니다. 저희는 그런 국민들의 뜻을 우선적으로 살피면서 저희가 제시한 기준에 부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인사 책임을 요구할 것입니다. 참고로 알려드리면 원내대표님이 간담회 끝나고 나면 그 준비TF에서 고민정 의원이 나오셔서 정호영 그 후보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하실 겁니다. 제가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저는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해본 경험에 기초해서 우리 원내대표님 말씀을 좀 보충해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공직사회를 통솔하는 강력한 권한일 뿐만 아니라 인사를 통해서 국민들 앞에 국정 철학, 그다음에 국정 기조, 또 국정 운영 방향을 드러낸다는 데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청문직, 국무위원급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한 달 이상의 실질적인 검증 기간, 그러니까 서류 접수나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러니까 7대 기준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많은 후보자들이 고초를 겪었고 그 중에는 또 중간에 낙마하신 분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권한이고 청와대 인사검증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문제제기나 본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 특히 가장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수십 차례 압수수색과 과도한 수사를 통해서 그 실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그래서 인사검증 과정에 개입하고 인사권에 정면 도전한 경험을 가진 분이 지금 당선자로 되어 있고, 그것을 소위 살권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국민적인 명성을 얻었고, 거기에 편승한 당사자인 최측근 검사가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인사검증 기준에 비춰볼 때 아까 우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윤리와 직무 역량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윤리의 측면에서 보자면 가장 분명하게 확실하게 처음부터 규명하고 배제해야 하는 것이 이해충돌입니다. 부동산 투기꾼이 국토부 장관을 맡을 수는 없고 주가조작 사범이 금융감독원장을 맡을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법무부 장관 후보자나 여타의 후보자들의 경우에 이 이해충돌의 원칙에 비추어서 스스로로 얼마나 떳떳한지 한번 자문해 주기를 바라고요. 특히 민영배 의원님께서 잘 설명하셨지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의 부적절성은 그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 특히 행정법원의 판결로 확인된 감찰 방해 사건, 수사 방해 사건의 당사자이자 그 이후로 등장했던 사람이 지금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선거 진행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의 폐지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도 공약한 바 있죠. 민정수석실의 폐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검찰에 대한 간섭을 없애겠다는 의미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민정수석실이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인 인사검증 업무도 폐지하고 대통령의 최측근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감시 및 감찰 업무, 또 비리 예방 업무 기능조차도 폐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최측근 비리에 대한 확실한 엄단 의지, 그것을 어떻게 실제로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 그 다음에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검증 기준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그것에 어긋나지 않는 합당한 사람을 공직 후보자로 국민 앞에 내세울 의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고 있는 그 정치검사 특유의 아나무인과 오만방자한 태도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 그다음에 언론 그간의 수사를 무리하게 행하면서 늘 해왔던 버릇, 언론과 거래하면서 국민을 현혹하는 이런 방식으로 국면을 돌파할 수 있다고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서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볼 수밖에 없고, 특히 최측근으로 항상 분류되고 본인의 배우자와 관련된 상황에서도 공식적인 기록을 통해서 수백 차례 통화나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낳았던 당사자가 그 측근 비리를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사하고 기소할 수도 있는 자리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해관계 충돌의 면에서 기본적인 공직윤리나 직무 역량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측근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하는 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이 기자 간담회는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진성준 운영수석님, 그리고 박찬대 정책수석님, 그리고 박주민 의원님, 민영배 의원님, 최강욱 의원님, 김영민 의원님, 그리고 전용기 비서실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